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선 타협안에 근접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네, 중처법이 협상이 난항 끝에 결국 무산됐다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이슈인데, 일단 여당 입장에서 새로운 안을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선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그 안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년 유예가 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안을 내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산안청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 그 산안청 설치 자체도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조사도 할 수 없고 관련해서 사안을 조사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그런 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야당이 제안했던 그런 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수용하기를 원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산업재해 사고는 50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50%가 넘는 숫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있을 때 과연 지금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러한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온당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늦었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이 법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이 들어가서 지금 2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 지난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야가 공통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83만 7천여 곳에 이르는 이 소규모 사업장, 여기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분류도 들어갑니다만 영세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빵집이라든가 식당, 미용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또 거기에 얽매여 있는 800만 명에 이르는 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그 무산을 그냥 시켜버리고 당정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이것을 무산시킨 것은, 그래서 민생에 도대체 관심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최근 이제 통과된 이후에 급변한 이유가, 무산된 이후에 급변했던 이유가 민생이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대로 1월 27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네. 이대로 해가지고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생활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등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의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해서 인명을 보호하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법에 그 시행을 2년간 유예시키고 2년 이후에 이 청도 설립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많은 분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윤 대통령실 역시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거부한 이유가, 민주당이 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의 핵심 지지층의 표심 때문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안과는 차이가 있죠. 산안청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 조사 권한이 삭제되어 있는 그런 안입니다. 정확하게는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관련된 제안을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임박한 상태에서 이런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노동계에 대한 그런 설득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어차피 민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뒤늦게 산안청을 제안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생을 외면했다.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한테까지 피해간다. 이런 식의 정부 여당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는 거의 무관한 사정이에요. 최근에 발생했던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폐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축산 농가에서 발생했던 추락사고라든가 그런 식의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일반 미용실이라든가 슈퍼라든가 그런 식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준 거 자체가 선거 앞두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거부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글쎄, 근데 진즉부터 만약에 시한을 넉넉히 두고 의논을 했다 한들 민주당에서 그 안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노동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기득권 거대 노총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노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지도부는 이걸 좀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의원들이 고성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거, 모든 것을 표로만 연결시켜서 지금 이에 해당하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국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으로 또 단독 처리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반영을 한 수정한 안입니다. 안건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 안건에서는 특정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몇 퍼센트 상한치와 하한치를 정해놓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건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충실하게 논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당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럼 이미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같은 안건에 대해서 두 번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각 상임위에는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법안을 서로 여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안건 조정위가 있는 것인데 지난 검수완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해서 이를테면 야당 몫에
그렇게 그 안건 조정이 위원 역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농해수위에서 안건 조정위에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 단체 분으로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발목 잡기 법안들 이런 것들을 꼼수로 계속해서 단독 처리하는 것. 정말 21대 국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21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 결국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이끄는 반시장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곡을 정부에서 사들여서 그걸 보관하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걸 물량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농부가 그 쌀만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 꼼수를 사용해서 일방적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정말 끝날까지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까지 보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여당 이야기입니다. 여당의 이제 공천 재량권 얘기인데 당대표 재량권이 대폭 확대됐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평가자로서도 참여하겠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 먼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과 함께 공천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비대위원장으로 처음에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을 때부터 이번 그 총선의 결과에 있어서 본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않겠다 하고 불출마 선언, 비례대표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로지 이기는 공천,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냐,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이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느끼실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사실 어느 정당에서나 공천 과정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 평가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 논란이라는 것을 비껴나갈 수가 없겠죠. 지금 사실상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영남과 수도권으로 양분되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수도권에서는 충분히 이기는 공천하실 수 있겠죠. 그나마 후보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통해서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당선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성평가는 사실상 윤심공천 아니면 한심공천의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과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투표를 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로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천, 낙하산 논란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TK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TK를 포함해서 영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그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뭐 당무감사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마 공천을 할 것이라고 모든 분들이 믿고 있고 그리고 소위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지금 영남에서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혹시 지역구 관리를 미심쩍게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가만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보기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 내려 꽂은 낙하산 공천이 아니냐, 내지는 뭐 한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검사 30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의 결과를 놓고 보시면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꼭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 그리고 뭐 한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신인 중에 신인, 초짜 중에 초짜입니다. 한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인력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공정한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야권 인사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야권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다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굉장히 좀 위축된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일성으로 사실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 아쉽고요. 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 뭐 노무현 시민센터라든가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명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지적을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한대소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 이상 일반 시민단체에 있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이죠. 그러면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무현 시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그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강남에서의 건축비가 평당 2천만 원이 넘지 않다는 것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아파트 같은 시설물이 아니라 공연장이 같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당가가 2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미 그 국고가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 각종 자료가 신고되어 있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무슨 허위 사실로 고발해달라, 고소해달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파한대소하는 모습, 글쎄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팩트가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한대소를 하지는 않았고요. 거기 이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웃으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려고 제가 이분을 모셨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공감이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센터에 관해서는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적한 바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급 건축을 기준으로 볼 때 강남 아파트를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부대 시설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빌트인 그 가전제품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평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고치고 하는 이러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상승한 때문으로 지금 평당 7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 있는 노무현 센터의 경우는 2,100만 원, 그리고 김해의 경우에는 1,66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지적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사실과 정말 다르다고 하면 고소를 바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이나 노무현 재단 등에서.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이 이제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특히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방 세수 얘기를 하시고 재정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재정 이야기를 하실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그 야권 인사들, 윤건영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때 그 직원이었던 김 모 씨를 월급을 그 연구원에서 주지 않고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로 등록으로 인턴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급여를 5개월간 545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닌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모든 재정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투명하게 했느냐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노무현 네. 재단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고소를 하거나 하면 뭐 저는 그렇게 하기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 주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회계사 시절에 이미 주장을 했었고 그때 이미 노무현 재단에서는 반박을 다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 더 비대위원의 자격으로 공개했던 것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행안부 통해서 충분히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하시면 2,100만 원이라는 그 평단가가 과연 타당한지 부당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잠깐 나왔지만 김경률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래서 모셨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한심 아닙니까? 글쎄 뭐 개인적인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만약에 한심이라면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선거의 큰 전략으로 볼 때 지금 운동권 86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을 정치 개혁으로 이번에는 좀 퇴장하시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도덕성을 좀 갖추자. 그래서 이제 경제 정의를 실천하자 이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퇴한 민경우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586 운동권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해서 아마 모신 것으로 보이고 네. 경제 정의나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을 아마 그래서 모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런 지적들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래서 이분을 모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비대위나 혹은 그 저기 언론인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 것 같긴 하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한심에 속하는 분이시죠. 네. 그런 분들을 잘 보살피셔가지고 꼭 공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김경률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공천하는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야당에서 선거제를 놓고 당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원 투표를 놓은 것을 두고 민주주의상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왜 지도부가 이 부분을 먼저 말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당원에 대해서 그러한 의견, 중요한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숫자가 25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중요한 선거제와 관련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과거 여당과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엘리트 위주의 그런 당무가 운영되었던 그런 면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당무 운영 자체를 당권을 어떻게 보면 그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라는 제도가 엄청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 특성상 당 지도부와 당 국회의원들 간에 충분한 수기와 논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의견을 도출하는 게 우선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약 사항으로 걸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지금 그 준연동형을 사실 대의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요? 병립형으로 해야 그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권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그 친명계로 그 알짜배기로 이렇게 원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그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싶으나 해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지금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투표 하나만 합니다. 제가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병립형으로 분명히 될 거고요. 네. 이건 정말 그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원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정당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권리 돌려주시려면은요 세비를 권리 당원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그게 이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책임 회피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위성정당 할까 말까 했을 때도 물어봤었고요. 요전번에 그 박원순 오거동 시장 네. 재보궐 선거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선택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걸 전부 당원들한테 이거를 투표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정말 천벌받을 짓에 관해서만 이게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조차도 의총에서 결정을 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 그 설득하는 것이 가장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뭐 그런 의구심을 좀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얘기인 거죠. 즉 어차피 병립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알아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방향이 이미 결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물론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총의 결의를 통하거나 논의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당원들 간의 투표로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을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연동형의 취지가 무색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연동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양당이 선언하면 그러면 지금 제도로 그대로 유지하고 총선을 치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미 정부 여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쩔 수 없다는데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위성정당을 안 하면 16.52표인가 그러니까 17표 정도를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이미 그 조사 결과를 보고를 상부에 했고 이 위성정당을 안 하게 되면 너무 표차가 많이 나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이 준연동형을 도입했을 당시부터 위성정당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위성정당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해가지고 정말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대거 탄생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폐해 이것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참 참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6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어떻게 하면 표 계산,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계시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께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도림역을 찾았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서 냈던 지하철 지하화에 대한 공약과 또 다른 면이지만 이 도심철도 구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라는 부분에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루 전날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사실 민주당이 오늘 발표하기로 사전에 예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 내려가서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죠. 근데 그 공약을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지역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추산한 결과까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철도 관련 공약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그것도 민주당이 철도 관련 공약을 내기 하루 전날 지방에 내려가서 공약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공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급조했다. 이미 공약사항으로 광역급행철도 GTX에 관해서 공약을 했었고 A, B, C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 지금 노선이 운행을 하게 되고 D, E, F까지도 발표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제 그 수원역 있는 데를 방문을 했는데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서울 영등포역에서 용산역 구간이라고 지금 딱 특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호남 등 전국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산한 예산으로 80조를 이야기를 했어요. 80조 어디서 가지고 오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저출생 대책도 그렇고 이게 너무 좀 통이 크신 것 같아요. 기본 시리즈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통이 커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당은 실천을 하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약속일 뿐이라는 점, 이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정을 해서 지금 어느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아마 실천으로 옮겨지리라는 생각입니다. 네, 짧은 반박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시행하면 될 부분이죠. 1년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묵혀놓았다가 돌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는 자체가 총선에 대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철도 관련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은 국고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재원 80조 원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 방송사와 신년 대담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올 것이냐, 특히나 명품백 논란과 관련돼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방송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그런 사과라든가 그런 설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사전에 밝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과연 그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으실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러한 발언을 주되게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은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한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불법 촬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영방송과의 대담 형식을 통해서 본질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그 말씀을 하실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중심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또 솔직 담백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